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5세 IT 회사를 차렸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41의 꽤 큰 업체 대표가 되었죠. 남들은 결혼 정년기에 시집 갈 때 저는 투자자 미팅을 뛰어다녔습니다. 덕분에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옆자리는 늘 비어있더라고요. 어느 주말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34, 저보다 7살 어린 청년이었죠. 그 남자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산에서 뵌 분 중에 제일 멋있으셔서요. 세상에,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귀가 간지러운 건지 뇌가 오작동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오늘 만난 준혁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저랑 밥 한번 드실래요? 맛집 제가 알아볼게요. 적극적이더군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근데 그 먹잇감이 접니다. 뭐 잡아 먹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1년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며 술자리에 절 데려갔어요. 술자리 중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칸 안에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준혁이 여사친들이었습니다. 야, 준혁이 여자친구 봤어? 솔직히 왜 저렇게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귀는지 이해가 안 가. 내 말이 얼굴도 뭐 그냥 그렇잖아. 돈이 많나? 변기 위에 쪼그려 앉은 채로 온몸이 굳었어요. 숨을 쉬는 건지 참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저 여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제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역시 세상은 현실적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준혁이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나 오늘 화장실에서 네 친구들 얘기 다 들었어. 우리 그만 만나자. 뭐?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이 많은 여자랑 왜 사귀냐고 하던데? 나도 네 인생에 짐 되기 싫어. 준혁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누나, 지연아.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 진심이야. 걔네가 뭘 알아? 나랑 결혼해줘. 프로포즈였어요. 이별 통보하러 갔다가 청혼을 받았죠.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말에 반지 내미는 남자라니 귀가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절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능력도 있고 우리 준혁이가 복 받았네. 사돈, 저희가 며느리 귀하게 모실게요. 사돈, 귀하신 따님, 우리 집안에서 금쪽같이 모시겠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기뻐하셨죠. 우리 딸이 늦게라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 이제 소원이 없다. 신혼집은 제가 마포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준혁이 경제력으로는 전세 보조금도 빠듯했거든요. 뭐 돈이야 제가 벌면 되죠. 사랑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축복이 전부 외상이었다는 걸요. 결혼이 1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할 말 있어. 나 오늘 사표 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한국어였는데 외계어처럼 들리더라고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혼자 결정해? 말해봤자 말릴 거 아니야.
아유, 상사 갑질 더는 못 참겠더라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MBA 유학 가려고 공부 좀 더 하고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유학 비용 좀 지원해줘. 유학이요. 사표 내고 집에 와서 첫 마디가 돈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 당장은 어려워. 아니, 회사 대표가 이 정도 투자도 못 해줘? 나 당신 남편이야, 남편. 투자래요. 결혼할 때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라던 남자 입에서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다니요. 주식이었으면 손절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1년 전 산에서 만났던 그 청년은 어디 가고 웬 사업가 지망생이 누워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 허락을 안 하니 남편은 시위라도 하듯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이직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더라고요. 손가락은 참 부지런하시던데 이력서 쓸 때도 그 열정이면 좋겠다 싶었죠. 제가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서 치킨을 뜯고 계시더라고요. 살림은커녕 치킨 뼈도 안 치우시는 분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황당했어요. 며칠 뒤에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뭔가 작정하고 오신 얼굴이었어요. 지연아, 우리 준혁이가 요즘 힘들어 하더라고. 자기 아내가 사업을 잘하니까 준혁이도 욕심이 생겼나 봐. 그 마음 좀 이해해주고 아들 꿈 좀 도와줘. 우리 준혁이가 원래 젊을 때 공부를 곧잘 했어.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뒷바라지를 못했거든. 다 내 탓이다. 에휴, 지연이 네가 유학 보내줘서 공부하고 성공하면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상견례 때 저를 금쪽같이 모시겠다던 분들이 지금 금쪽 같은 학비를 요구하고 계셨어요.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남편 유학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혼자서는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아빠, 준혁이가 유학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부모님까지 오셔서 부탁하시고. 사위가 아직 젊잖아. 공부해서 사업 해보겠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인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줘봐. 부부가 뭐 그렇게 칼같이 굴면 서로 마음 상해.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야박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무작정 돈을 쥐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간 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준혁아, 유학권 생각해봤어.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2년만 내 회사에서 일해봐. 사업이 뭔지 직접 겪어보고. 그때 가서 사업 감각이 있다 싶으면 내가 유학 보내줄게. 2년? 그건 너무 긴 거 아니야?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현장에서 배우는 게 MBA보다 나을 수도 있어. 남편은 한참을 투덜거렸어요. 1년으로 안 되냐, 1년 반은 어떠냐, 흥정을 하더라고요. 유학은 가고 싶고 2년은 길고 그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두 손을 들었죠. 알았어. 2년 해볼게.
다음 주부터 남편은 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말단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서류 정리, 거래처 연락, 회의 자료 준비. 처음엔 복사기 앞에서 헤매기도 하고 전화 받을 때 회사명도 더듬더듬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학 욕심이 컸던 남편은 예상외로 성실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고 퇴근 후에도 업무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치킨이나 뜯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부부가 매일 함께 출퇴근을 하니 대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차 안에서 회사 얘기도 하고 주말 계획도 세우고 연애 때보다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퇴근길 노을이 유난히 예뻐 보이던 날도 있었죠. 이런 게 부부의 동반 성장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죠. 지연아, 우리 준혁이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더라고요. 유학 보내달라고 조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만 지내면 진짜 유학을 보내줘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임신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40 넘어 결혼한 대가가 이렇게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자 인공수정까지 시도했어요. 1번, 2번, 3번, 번번이 실패했죠. 병원비 영수증만 쌓여가더라고요. 시댁에 재수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귀한 집안에 시집와서 대를 못 이으면 어쩌나 싶었죠.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차마 말 못할 무게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많이 힘들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라니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었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요. 한쪽이 풀리려 하면 다른 쪽에서 구멍이 나더라고요. 얼마 뒤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투자를 철회하게 됐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대기업 갑질을 직접 경험해보니 황당하기만 했어요. 그 프로젝트에 회사의 모든 걸 걸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투자를 미끼로 내부 자료와 아이디어만 빼갔죠. 다른 투자처를 찾아 뛰어다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릴수록 거절만 돌아왔어요. 고두굽이 닳도록 발품을 팔았지만 소용없었죠. 대기업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니 저희 쪽 투자가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올수록 위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직원들 퇴직금을 챙겨주고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5에 시작해서 10수년을 바친 회사였어요. 제 청춘 전부가 담긴 곳이었죠. 마지막 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메아리만 울리더라고요. 황당해서 메아리 울리는 사무실에서 노래만 불렀어요. 참 구슬펐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야근하며 보던 노을이 그날따라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도 대부분 날아갔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0이 여러 개 있어야 할 자리에 숫자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어요. IT 회사 대표에서 무직자로. 명함 파쇄기에 제 명함을 넣었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윙 소리와 함께 십수년이 종이 조각이 되었죠. 회사가 망하자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유학은 2년 일하면 보내준다며. 그 약속 어떻게 된 거야? 회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거짓말로 나 부려먹은 거잖아. 헛고생만 시킨 거네. 목청이 터질 듯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복사기 앞에서 헤매던 그 순둥이는 어디 가고 눈을 부라리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회사가 힘들 때 옆에서 같이 고민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떠올려 봤어요. 없더라고요. 그저 유학 약속만 앵무새처럼 되뇌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정리하고 김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들이는데 벽이 자꾸 어깨를 치더라고요. 이사 박스를 풀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작은 집에서 큰 꿈을 꾸면 안 될 것도 없잖아. 이사 당일 시어머니가 새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더니 좁은 집을 휙 둘러보시더라고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 사기 결혼 당한 거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자식은 하늘이 준다던 분 맞나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돈 많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이게 뭐야.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지.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돈도 없지, 애도 못 낳지. 네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나이만 처먹어서 뭐 하냐고? 한심해서 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생에 제가 시어머니 나라를 멸망시켰나 봅니다. 따뜻했던 손길이 이렇게 칼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거실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인생 네가 망쳐놨어. 책임져.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 다시 재기할 거예요. 꼭 다시 일어설 거예요. 퍽이나 잘도 재기하겠다. 뭘로? 코웃음이 싸늘하게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두 분이 나가시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꼭 재기를 해서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한 달 뒤 어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양복까지 빼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선배가 하는 회사 일 좀 도와주기로 했어. 당분간 출퇴근할 거야. 무슨 일인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나라도 생활비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 뭐 다 같이 손가락이나 빨자고? 말끝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말아먹은 게 그렇게 죄인가 싶더라고요. 선배 회사라 글쎄요. 뭔가 수상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따져봤자 또 싸움 만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출근한다면서 월급을 가져온 적이 없더라고요. 생활비 번다더니 통장엔 쥐가 쳇바퀴만 돌리고 있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만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우리 준혁이도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너는 뭐하냐? 맨날 집에서 백수로 놀지 말고 우리 세탁소에 나와서 일해. 생활비라도 벌 수 있잖아.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죠. 사업 실패의 기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몸이라도 움직이면 생각이 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세탁소에 출근을 했습니다. 뜨거운 스팀 다리미질부터 시작했어요. 증기가 얼굴을 후끈 덮칠 때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라고요.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돌리고 세탁물 배달까지 했습니다. 무거운 세탁물 봉지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는 저승길 같았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던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하얗던 손이 거칠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등엔 스팀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네일 아트 봤던 손이 맞나 싶었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허리춤까지 흘러내리더라고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제 냄새가 날까봐 구석에 서 있었어요. 예전엔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이젠 섬유 유연제 냄새가 제 향수였죠.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밤에 침대에 누우면 3초 만에 기절하듯 잠들었죠. 꿈도 안 꿨습니다. 꿈꿀 체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덧 세탁소에서 일한 지 2달이 넘었어요. 손에 잡힌 물집이 굳은 살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월급을 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바빠서 잊으셨나 싶었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월급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꺼내기가 좀 그랬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그동안 일한 거 월급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내야 할 공과금도 있고.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어요. 마치 냉동실 문을 활짝 연 것 같았죠. 뭐? 무슨 소리야? 2달 넘게 일했으니까요.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가족끼리 무슨 돈 얘기야. 보기 싫게. 월급은 무슨 월급이야. 네? 가족이면 노동력은 공짜인가요? 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다리미질하고 배달 다니고 손에 물집 잡히고 화상까지 입었어요. 그게 다 공짜 봉사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아니, 준혁이도 네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했잖아. 그건 어떻게 계산할 거야? 준혁이한테는 월급 후하게 다 챙겨줬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이 줬으면 좋지 적게 준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준혁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제가 일절 손도 안 댔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회사 말아먹어서 우리 준혁이 유학도 못 가고 인생 꼬인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네가 여기서 평생 무급으로 일해도 모자라. 회사가 망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대기업한테 사기당한 거라고요. 그건 네 사정이고. 어쨌든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놨잖아. 무급으로 일 좀 한 게 뭐가 대수야. 그래도 밥은 먹여줬잖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어요. 2달간 스팀에 찌고 땀에 절여진 제 노동이 그냥 증발해버린 기분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갈취하는 거였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즈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탁소 뒤편에서 뭔가를 옮기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드라이 클리닝 폐 용제가 담긴 드럼통이었죠. 그걸 뒷골목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그거 그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은 정식 업체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뭘 그런 걸 신경을 써? 다들 이렇게 해. 돈 아까워서 어떻게 그런 데 맡기냐? 처리 비용이 얼만데. 그래도 이건 불법 아니에요? 걸리면 큰일 나요. 걸리면? 누가 신고를 해, 이 골목에. 몇 년째 이렇게 해왔다. 아,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쓸데없는 신경 끄고. 퉁명스럽게 쫓아내시더라고요. 저건 분명 불법 투기일 텐데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이 집안은 알면 알수록 괴담만 나오더군요. 일단 그 장면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두었어요. 다시 세탁소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다리미를 내려놓고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눈도 안 마주치셨어요.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더라고요. 뭐? 월급 안 준다고 했더니 이제 꾀병이야? 꾀병 부리지 말고 일이나 해. 진짜 아파요. 꾀병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됐고 일해. 아픈 척 좀 그만해. 젊은 게 왜 이렇게 유난이야. 어머니, 저 진짜 못 움직이겠어요.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아요. 에휴, 그렇게 허약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네 나이 때는 배 아파도 밭에 나가서 일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정신력이 없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배를 움켜잡고 허리를 숙였어요. 눈앞이 핑핑 돌더라고요. 세탁물들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확 뺏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휴대폰 돌려주세요. 뭐 하는 거야? 119는 무슨 119야? 창피하게. 저렇게 게을러 빠져서 사업 말아먹은 거다. 꾀병 부릴 시간에 일이나 똑바로 해. 꾀병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프다고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내가 그런 수작을 몇 번을 봤는데. 게으름이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게으름 타령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진짜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2달 넘게 무급으로 일하고 아프다는데 꾀병 취급이나 하고. 저 오늘 당장 그만둘게요. 못하겠어요, 진짜. 저 퇴사하고 병원 갑니다. 됐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뭐? 그만둬? 이 못된 년이? 은혜도 모르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필 제일 아픈 배를 전통으로 내리쳤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고통에 몸을 웅크리자 이번엔 뺨을 후려치셨어요. 귀가 멍멍 울리더라고요. 바닥이 확 가까워졌어요.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세탁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마지막으로 본 건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었어요. 아, 저 형광등 등 갈아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끝으로 의식이 꺼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이구나 싶었죠. 고개를 돌리니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지연아, 정신 들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우리 딸 어떡할 뻔했어.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먹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봤어요. 맹장이 터졌대. 복막염까지 진행됐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 3일.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3일이요. 형광등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눈 감았는데 3일이 지났다니요. 세탁소에서 쓰러진 게 방금 전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네가 의식 없는 동안 그 세탁소에 찾아가셨어. 네 시부모랑 크게 싸우고 다 뒤집어 엎으셨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럼 딸이 맞아서 쓰러졌는데 가만히 있겠어? 내가 말렸는데도 안 들으시더라. 경찰 안 왔으면 아마 다 부셨을 거야. 저희 아버지요. 평생 펜대만 잡으셔서 파리 한 마리 못 잡으시는 분이셨어요. 그 양반이 물건을 뒤집어 엎었다니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죠. 키가 커서 천장이 낮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다행입니다.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상태 좀 확인할게요. 이것저것 체크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셨어요. 환자분,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배 쪽에 타박상이 있고 뺨에도 부종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았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40이 넘은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다니요. 말해봤자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런 상처가 생기진 않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환자분 편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눈빛이 진심이더라고요. 동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기다려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 묵음 노동, 시어머니의 폭행까지 다 털어놓았죠. 지금이라도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해두세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유리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참으면 안 되죠. 다음날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와 병문안 온 건가 싶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많이 아팠지? 엄마가 네가 맹장인 줄 모르고 그런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모르긴 뭘 몰라. 나 배 아프다고 그렇게 말했어. 119 부르려는데 전화기까지 뺏어놓고. 그건 엄마가 좀 예민하셨나 보지. 당신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건 그렇고. 당신 의식 없을 때 장인어른이 우리 세탁소 때려 부신 건 알아? 알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물건 값만 몇백이야. 근데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줄게. 대신 우리 엄마가 당신 때린 것도 없던 일로 하자. 응? 어때? 서로 덮고 가는 거지. 가족이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맹장 터져서 죽을 뻔한 게 물건 값이랑 등가 교환이 되나요? 협상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은 없을 거예요. 미친놈이. 뭐? 없던 일로? 말이 되냐? 나 네 엄마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살인 미수인가? 남편 표정이 싹 변했어요. 과일 바구니 들고 온 다정한 남편은 사라지고 눈이 매서워지더라고요. 고소? 야, 당신이 먼저 유학 약속 어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 회사 말아먹은 것도 당신이고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유학 타령이 또 나왔습니다. 맹장이 터져
복막염에 3일간 의식불명이었던 아내에게 유학 얘기라뇨. 이 새끼 내 속에는 유학밖에 없었나 싶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다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가시더니 남편 멱살을 확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찰싹찰싹 병실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팔이 한 마리 못 잡으시던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왜 때려요? 닥쳐! 내 딸 죽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아버지가 남편을 질질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복도에서 남편이 쫓겨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났죠. 잠시 후 아버지가 손을 털며 돌아오셨습니다. 숨이 좀 차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표정은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저런 놈이랑 살면 안 돼. 쓰레기 같은 놈.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게. 걱정 마. 두 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젠 진짜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퇴원 후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친정 아버지 지인분이셨는데 이혼 전문으로 꽤 유명한 분이셨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유학 타령, 남편이 회사에서 2년간 일한 것, 회사가 망하고 난 뒤 시댁의 돌변, 세탁소 무급 노동, 시어머니 폭행까지요. 변호사 선생님이 메모를 하시다가 펜을 멈추셨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네, 진단서랑 증거도 있어요. 시어머니 폭행 진단서, 2달간 무급 노동 증거, 남편의 정신적 학대 정황,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변호사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소장 작성을 의뢰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당한 만큼만 돌려주면 그건 본전이잖아요. 이자까지 받아야 장사가 되는 거죠.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시댁 전체를 뒷조사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시아버지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세탁소 뒤편에서 수상한 행동을 봤거든요. 폐용제를 몰래 버리던데 그것도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다닌다는 선배 회사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출근한다면서 월급을 한 번도 안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흥신소에서 중간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무슨 내용일지 긴장이 됐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출근한다던 선배 회사는 선배 회사가 아니었어요. 윤세라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이었죠. 남편은 거기서 그 여자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모델 사진이요. 선배 회사 일을 도와준다더니 내연녀 사진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월급을 안 가져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데이트 비용으로 다 쓴 거였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이 나왔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시간까지 찍혀 있었죠. 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제가 세탁소에서 일하던 기간과 딱 겹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구겨지더라고요. 생활비 번다며 당당하게 출근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세탁소에서 스팀에 찌고 땀에 절여질 때
그 인간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죠. 이혼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 인간들을 완전히 박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어요. 복막염까지 갔던 거라 회복에 시간이 좀 걸렸죠.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서지현 씨, 잠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검사 결과에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저 아직도 못 알아보시겠어요? 갸우뚱했습니다. 알아보다니 무슨 말이지?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요. 강민호요. 기억 안 나세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강민호. 그 이름을 듣자마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눈매가 낯익더라고요. 잠깐. 설마 그 민호? 우리 반에서 제일 작았던? 맞아요. 그때 저 진짜 작았죠. 아니, 그때 반에서 제일 작던 애가 지금은 북극곰보다 더 커졌네요. 대체 뭘 먹었어요? 중학교 때 갑자기 컸어요. 농구부 들어가서 매일 뛰어다녔더니 저도 신기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민호는 반에서 키 순서로 서면 항상 맨 앞이었거든요. 그 애가 지금은 천장이 낮아 보일 정도로 커지다니 세상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사실 지연 씨가 제 첫사랑이었어요. 6학년 때 짝꿍이었잖아요. 그때 지연 씨가 저한테 항상 잘해줬거든요. 키 작다고 애들이 놀려도 지연 씨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오히려 막아줬잖아요. 그때 제가 엄청 고마웠는데 졸업하고 저희 가족이 이사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첫사랑이라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고백이라뇨. 그때 저는 그냥 짝꿍이니까 잘해준 건데 민호한테는 특별했던 거였나 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지연 씨를 때렸다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어머, 선생님도요? 네, 5년 전이에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지연 씨 사정 들었을 때 남일 같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민호 씨. 아, 이제 민호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진료실에서만 선생님이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응원이라 그런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섰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며칠 뒤 친정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아버지가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제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최종 조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남편 외도 증거를 받고 2주가 더 지난 뒤였죠. 봉투를 열어보니 시아버지 관련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벽에 드럼통을 골목에 버리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장면이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여러 번에 걸쳐 버린 것도 확인됐습니다. 상습 범이었던 거예요.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폭행 진단서, 시아버지의 불법 투기 증거, 복수의 재료가 풍성해졌어요. 요리를 시작할 때가 된 거죠. 부동산 정보를 뒤지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댁 세탁소가 입주한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고령이라 매각을 원한다는 정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었죠.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건물 살 돈이요. 시댁 세탁소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 건물을 왜 사려고? 복수요. 아버지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얼마든지 빌려줄게. 이자도 없다. 대신 확실하게 해라. 아버지도 시댁에 맺힌 게 많으셨죠. 세탁소 찾아가셔서 때려 부수다가 경찰서까지 가셨으니까요. 자금을 확보하고 바로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건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반갑네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관리가 힘들어요. 빨리 넘기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네, 제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매매 계약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건물주 할아버지가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등기 이전이 완료됐어요. 저는 그 건물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스팀에 찌고 땀에 절여지던 며느리가 이제 건물주가 된 거예요. 인생 참 알 수 없었죠. 변호사와 상의해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서를 작성했어요. 건물 노후로 인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했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내용 증명을 시댁 세탁소 앞으로 직접 발송했어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아드는데 손끝이 짜릿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유난히 맑더라고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 증명을 받으신 모양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건물주예요? 이게 뭐야? 갱신 거절이 웬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쫓아낼 수 없다고. 아직도 건물주가 저인 줄 모르시더라고요. 전화도 하나 새로 맞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변호사 선임할 거야. 두고 봐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뚜뚜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법대로 하자고요? 좋지요. 저도 그러려던 참이었거든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가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른 카드가 있거든요. 서랍에서 흥신소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새벽에 드럼통을 버리던 사진이었죠. 그때 저한테 신경 끄라고 하셨었는데 기억해두길 잘했네요. 쓸모가 있을 것 같다던 그 장면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예요. 환경부와 구청 위생과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요. 드라이클리닝 용제인 퍼클로로 에틸렌 무단 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유기용제 관리 부실도 함께 신고했죠.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뿌듯한 민원 접수는 처음이었어요. 며칠 뒤 환경부 단속반이 세탁소에 불시 점검을 나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단속반 차량이 세탁소 앞에 서더니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휘휘 저으시며 뭐라고 해명하시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도 뒤따라 나오시더니 머리를 긁적이시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커피가 꿀맛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복수도 좋고 완벽한 오후였죠. 점검 결과는 참담했죠. 폐기물 처리 대상 허위 기재, 용재 보관 기준 위반. 다들 이렇게 한다던 시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하다가 다들 이렇게 걸리는 거였습니다. 세탁소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받았어요. 거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까지 내려졌죠. 시댁은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됐습니다. 세탁소 셔터가 내려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스팀에 찌고 땀에 절여지던 그 장소였으니까요. 법대로 하자더니 법대로 됐네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새로 오픈한 사무실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뭐야, 여기가 네 사무실이야? 그럼 건물주가? 네, 접니다. 뭐? 네가 건물주라고? 그럼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건물을 산 거야? 이런 미친년이? 네, 그렇습니다. 이 못된 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가족한테? 시어머니요? 가족이요? 며느리 배 아프다는데 꾀병이라고 전화기 뺏고 주먹으로 배 때리고 뺨 후려쳐서 병원에 실려가게 한 분이 시어머니세요? 저한테 시어머니는 없어요, 아줌마. 시어머니 입이 딱 닫혔습니다. 할 말이 없으신 모양이었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화내면 좋을 거 없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하더라고요. 영업정지에 과태료의 퇴거 통보까지 화낼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모양이었죠.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에서 애원으로 참 빠르게도 바뀌더라고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잘못했어, 응? 한 번만 봐줘. 금쪽같이 모시겠다던 입에서 빌어먹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상견례 때 그 다정하던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잘못요? 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나이만 처먹어서 뭐하냐고 한심하다고 하셨고요. 아, 그리고 폐용제 불법 투기는 잘못 아니에요? 시아버지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남편도 합류했어요. 지연아, 나도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내가 세탁소에서 스팀에 찌고 땀에 절여질 때 당신은 뭐 했어? 내연녀 사진 찍어주면서 모텔 드나들었잖아. 그러면서 생활비 번다고 했고 그게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저는 세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럼 진심이야. 진심으로 뉘우쳐. 그래. 진심이다. 진심이야, 정말로.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럼 셋 다 무릎 꿇고 싹싹 빌어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무릎을 꿇으라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할 거예요? 그럼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하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도 따라 꿇으셨죠. 남편은 망설이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도 꿇어 빨리. 남편이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어요. 셋이 나란히 무릎 꿇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기 결혼 당했다던 분들이, 아들 인생 망쳤다던 분들이,
퍽이나 재기하겠다고 비웃던 분들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참 볼만하더라고요.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세탁소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제발 봐주라. 아이 늙은이가 빈다. 지연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 광경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충분히 구경했어요. 이제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세 사람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생각해 봤는데요. 용서는 교회 가서 받으시고 퇴거하세요. 세 사람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지연아, 제발. 손 치우세요. 아, 그리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퍽이나요. 퍽이나 잘도 재기하겠다고 하셨죠? 저 재기했어요. 시어머니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좋은 하루였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에 먼지를 탁탁 털더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진짜?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위협하려는 거였죠. 시아버지도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저를 노려봤어요. 이 인연이 진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 씨, 저녁 약속 시간 다 됐는데... 민호였어요. 저녁 약속에 있어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였죠. 민호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딱 서서 막아줬어요. 초등학교 때 반에서 제일 작던 애가 지금은 북극곰보다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 북극곰이 저를 등 뒤에 숨기듯 서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위협하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경고하는 투였죠.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양반은? 아, 내가 버린 늙은 여자 주워서 줬냐? 중고 신세가 된 마누라 데리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순간 민호의 주먹이 날아갔어요. 퍽, 남편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터지더라고요. 의사 주먹은 역시 다르구나 싶었어요. 환자 살리는 손으로 사람 한 방에 눕히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아, 준혁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민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감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았어요. 머리가 뜯기는 줄 알았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힘껏 당겼어요. 그리고 바닥에 패대기 쳤죠. 시어머니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달려들었어요. 이것들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북극곰 민호가 시아버지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거든요. 한 손으로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민호가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이 또 나가 떨어졌죠. 시어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제가 어깨를 눌러 못 일어나게 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셋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민호는 숨도 안 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잘해줬던 거 본전 뽑고도 남았습니다. 나가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증인도 있고 CCTV도 있으니까. 세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남편 코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죠. 시어머니 머리는 새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요. 세 사람이 서로를 부축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제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덕분에요. 손은 안 다쳤어요? 이 정도로 다치겠어요. 거뜬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했죠.
오늘 저녁은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이후 시댁은 완전히 망했어요. 세탁소에서 퇴거당하고 벌금까지 내면서 재기불능 상태가 됐죠. 그 좁은 아파트가 어떻다고 사기 결혼 운운하시던 분들이 더 좁은 곳으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완승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냈죠. 상간녀 윤세라도 고소해서 위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선배 회사 도와준다더니 내연녀 사진사 노릇하던 대가가 비싸게 돌아간 거예요. 당한 만큼만 돌려주면 본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자까지 받았으니 장사 잘한 셈이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것도 고소했고요. 이혼 후 민호가 제게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거였죠. 반에서 제일 작던 남자애가 북극곰보다 커져서 제 옆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했어요. 1년 뒤에 재혼을 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이 넘어 임신이 어렵다던 제가 자연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인공수정 몇 번을 해도 안 되던 게 민호랑은 자연스럽게 됐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남편과는 안 됐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 더 좋은 인연을 위해 아껴두셨던 거였죠. 전 시댁 식구들 소식은 가끔 들려요. 세탁소를 잃고 전 남편은 여전히 백수라고 합니다. 30 중반에 유학 타령하던 남자가 40이 다 돼서도 유학을 못 갔죠. MBA 가서 사업하겠다던 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다른 세탁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폐용제 버리던 그 손으로 이제 남의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거죠. 다들 이렇게 하다가 다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늘도 돕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아니, 이제는 알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